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우신 기자가 출입처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뭘 또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 당을 지금 2018년부터 도망가지를 못하고 계속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문가시구나. 2018년부터면.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얼마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공보 쪽에 전화 한번 뭐 할 일 있어갖고 공보팀장한테 전화했더니 받자마자 하는 말이 저희 당 안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럼 그냥 자기 합리화라 치부하고. 자, 출입 기자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토크 콘서트 가서 취재하셨죠? 전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럴 줄 알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아니 너무 날로 기자 생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첫째 후배 기자가 있으니까. 이제 노동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도 언론 노동자입니다. 이때 주말은 쉬는 날이고, 예, 그러면 쉬는 날이고. 기자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저희 후배 기자가 가서. 그럼 그 후배 기자의 노동권은 뭔데 그러면? 그건 당직이니까 이제 대우가 나오는 거죠. 당직 순. 만약에 제 순번이었으면 제가 갔겠죠 또. 예. 그렇죠. 다행히도 제가 순번이 안 걸려가지고 직접 가지 않아요. 근데 또 생중계를 또 해줘가지고. 당번 순서 바꾸자고 후배한테 또 찍어 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막 군대에서 그런 악습 같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 소위 솔선수범하는 선배죠. 알겠고 네. 어땠대요 분위기는? 정말 열광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 이게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항상 팬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현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가장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보면은 이 현장 앞에서 막 이렇게 풍선 들고 오는 것도 그렇고 막 외치는 것도 그렇고 또 대부분 이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막 항상 으쌰으쌰해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응축된. 그래서 뭔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연주 좀 하고 그랬나요? 뭐 실제로 연주를 했는지 저는 뭐 생중계를 풀로 본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한 전 대표의 지지자분들은 꽤 만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유료였잖아요. 유료. 네, 796959. 네, 79,000, 69,000, 59,000원이었죠. 홈쇼핑도 아닌데 꼭 구로 끝나네. 그죠? 아무튼 뭐 그 RSA석으로 잘 팔았는데 이게 보면은 뭐 15,000명 이상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가 실내체육관이 스탠딩까지 포함했을 때 최대가 약 2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스탠딩을 안 쓴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뭐 한 11,000에서 13,000 정도를 보통 평균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뭐 몇백 석 정도 남았긴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상 10,000석 이상 채운 건 맞다. 아니 그것도 유료인데. 그렇죠. 유료인데 뭐 그 정도면 뭐 흥행에는 성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본인의 팬덤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고. 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자기 좀 힘 받으려고 서문시장 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인데 계속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지는 게 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서 이제 드는 감은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건 느낌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콘서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티켓 파워는 분명히 증명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뭐 현상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눈에 띄긴 하는데. 여튼 정치인이라면 기자로서는 제목이 나올 만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사실 딱 명징한 하나의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가 가장 뜨거운 뉴스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치인이라면 내놓을 만한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된 메시지라든지 딱 한 줄의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목감이라고 할 수 있죠. 나왔잖아요. 김옥균 프로젝트. 그거 사실 저희가 2년 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여서 뭐 보통 기사로 많이 나왔던 건 이제 뭐 제풀에 지칠 걸 기대하면은 뭐 그 오사이 자기 거 할 거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굳이 찾자면은 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뭐 이제 이런 워딩 정도가 이제 나름 기사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조어한 느낌이 드는 말들인데 약하긴 하죠. 네, 그리고 뭐 가족이 그랬다라고 미리 알았으면 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단계에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는 몰랐다 이 주장이에요. 제목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그 정도의 10,000명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낸다라고 했으면 앞으로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명징한 정치적 이야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았던 점에서 아직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숙련도와 단련성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나갈 거라는 느낌을 진행자가 받으셨다고 한다면 뭐 그건 또 새롭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과 촉. 그날 저기 시사 오늘에서 아마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도 고려를 했었는데 주호영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대구시장은 이제 접고 대신에 비계되는 대구 수성갑 지역구 무속 출마를 옵션 중에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근데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주호영 의원이 공천이 돼야 얘기고 그렇죠. 예. 아무튼. 경선에서 이겨야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는 100%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세게 붙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가 누군지도 중요하고 이후에 이제 그림들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마 좀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하나로 고려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거리에 있는 참모나 만약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고민을 할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바로 발 담그지 말고 외곽을 돌다가 기회를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의 2년 가까이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외곽을 빙빙 돌면서 잼만 날리면서 2년을 버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 정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궐선거 출마 얘기가 조금씩 이제 간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를 대표한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교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출마해서 새롭게 당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모르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으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인터뷰에서 했는데 뭐 당헌당규 개정을 해서 저기 최고위원이 비면 예, 그렇죠. 보궐선거를 하고 그냥 비대위 체제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50만 명 이상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을 중앙에서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항상 본인이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수두를 계속 던져왔어가지고 과연 지방선거를 진단한 전제하에 무언가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못 알리면 그냥 이대로 끝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팬덤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당내 경선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팬덤 파워가 그대로 지금 당 내에서 영향력으로 대비된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거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에서의 지지 유세만 놓고 보게 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 내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는 건가? 나에 대한 열광이 이 정도인가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토크 콘서트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애티튜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 이미 좀 취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나저나 징계는 어디까지 갈 거예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전망? 얘기 당에서 어떤 얘기 나옵니까? 징계하겠죠. 그러니까 예. 수위는. 아, 수위는 당원권 정지 정도가 아닐까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참 세상에 옛날에는 당원권 정지는 엄청 센 징계였거든요. 중징계? 요즘은 그쵸.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자꾸 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탈당 권고 제명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당원권 정지 정도면 뭐 하는데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당원권 정지 준다는 거는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뺏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꾸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틀어막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 앞에 가가지고 무슨 의도냐 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사실 찍힐 정도로 아무튼 사실상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고성국 징계는? 안 하겠죠. 서울시당에서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윤리위가 사실 중앙당에서 손을 쓸 겁니다. 아마 고성국 씨 못 건드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시당에서 지금 김경진 동대문 네. 위원장이 물려받아가지고 윤리위원장이 이용호 위원장이 손 뗐잖아요. 난 모르겠다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경진 예.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김광진 전 의원이에요? 네, 지금 김경진 그렇게 의원이, 됐죠. 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용호 서대문 갑에서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뭐 핑계는 자기는 예전부터 그만두려고 했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딱 고성국 씨 징계 들어가니까 본인이 손을 털고 도망갔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들어와서 이걸 할 건데 서울시당에서 당연히 징계하려고 하겠죠. 오늘 이제 심의가 있을 거고 뭐 출석에도 뭐 고성국 씨 중요한 뭐 약속이 있어서 안 나간다라고 하는데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무튼 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서울시당은 하고 싶겠지만 중앙당이 그걸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전화드렸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 보셨죠?
네, 갑자기.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변침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논란들이 있던데 이제 그것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메시지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그 자체가 어떤 혼선을 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한 전략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아니 하고요. 이거 무슨 트위스트 추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김민수 최고가 그 역시 본인도 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 밑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있더라고요. 개인 작업이다.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선을 좀 그으니까 본인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근데 지금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뭐 아니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경기랑 부산 중에서 이제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한쪽 성향의 지지자들이 강하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죠. 특히나 국민의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밭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호개인 관련해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려는 건가? 근데 이건 좀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쥐어짠 이야기고 이분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는 발언을 했을까? 뭐 고장난 시기에도 하루에 2번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그 해석은 좀 약간 뭐한 게 그거는 유권자들이 거의 단기 기억 상실에 준하는 그러니까 기억력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만 나오는 얘기인데. 윤상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맞지 않습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뭐 그 말이신 것 근데 같은데요. 1년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불과 며칠 만에 그렇죠. 급변침이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에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초청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어게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구호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프레임 씌워져 고립되어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의 가치를 중도층까지 확장해 51%를 설득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급변침했다라고 볼만한 이야기인 거죠. 부정선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는 뭐 물론 앞에 이런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선거의 투명성 강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의 단어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제 표현인데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취지의 어떤 주장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앞에 말도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뒤에 말 때문에 아니 이게 뭐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강성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윤어게인 지지층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되게 놀랍다라기보다는 그 장동혁 지도부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꽤 모순되는 것들이 공존되어 왔었거든요. 장동혁 대표만 하더라도 계엄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 뭐 사과라고 했지만 사실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어떨 땐 굉장히 또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새롭나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당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의 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만큼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하나의 기조로 통일돼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상황에서 서로 모순되는 발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가 또 이 본인을 적극 지지해주는 지지층들이 반발하니까 또 다시 말을 또 바꿔가지고 수묘수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식으로 튀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저쪽 성향으로 봤는데 이쪽 성향으로 나갔다가 또 이쪽도 저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그 크로스오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러면은 장동혁 체제가 그만큼 좀 허술한 이 좀 지위에서 간신히 좀 유지하고 있다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그 거두절미하고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여기서 합당 문제는 정리가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까지 이걸 끌고 가서 밥상머리에 이 이슈를 올려놓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당과 청와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출구를 마련해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있었던 기조로 보이고요. 거기에 가장 크게 불을 붙인 것은 이제 전준철 이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돼 있는 뭐 대통령실의 반응과 이에 대한 당의 빠른 사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 명절을 앞두고 민심밥상에 어떤 의제를 올릴 거냐는 거는 항상 모든 정치 세력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입니다. 최대한 이 자신들의 정파에 유리한 의제들을 올려놓아야 이 명절 이후로 정리되는 이슈 현장에서 이제 본인들이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민주당 쪽 내란 기사들이 사실은 내분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의제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버렸어요. 집중 여론 관심도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 안 된 채로 서로 지난
지나가게 되면은 정말로 누수가 심각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설사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가 안 나오는 상황 오히려 더 양측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이제 갉아먹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정청래 대표의 명분과 의미가 뭐였든지 간에 그걸 달성하기가 목표로 어려워졌다라고 하게 돼서 어쨌든 설전이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받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조국 대표가 13일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도 이 설 연휴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그 전에 정리하겠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하고 비공개 최고위까지 해가지고 오늘 분기점을 해서 조금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가 14일 딱 못 박아서 공식 입장 그때까지 내놓으라고 했던 거 결국은 끝내자라는 뜻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끝내도 내가 끝내는 거지 너네가 끝내는 게 아니다. 뭐 사실 이렇게 좀 들리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자 그래서 합당 일단 뭐 추진 않는 걸로 지방선거 전에 추진 않는 걸로 결론이 난다고 쳐요. 그럼 정청래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줄어들 게 있네. 지금도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이는데 정청래 그래요? 대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그 민주주의가 민심이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탄생한 당 대표였습니까? 그때 사실 여의도의 분위기는 박찬대 의원 쪽에 더 좀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러나 여의도 밖에 있는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밀어줘가지고 이제 띄워준 거잖아요. 흔들면서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 강하게 이제 당원들과 밀착을 얘기했던 게 정 대표였는데 그 당원들의 반발 과 이걸 설득하지 못하고 명분과 신뢰를 잃게 되면서 이 본인의 리더십이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얘기했던 당원 주권주의가 다 실현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연속으로 지금 계속 그 출범 이후로도 안 좋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정말 친명이 맞아? 정청래 대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저거 혹시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뭔가 사적으로 꾸미는 거 아니라는 물음표들을 자꾸 띄운다는 거죠. 이 물음표를 해소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정 대표는 앞으로 남은 자녀 임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 큰 내부적인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진 않아 보이고요. 그 지방선거까지 우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연임 도전은? 그거는 어차피 별건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지방선거 승리를 해서 그것을 다시금 연임 도전의 발판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가지고는 각자의 뭐라고 할까요? 그 리듬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재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지금 뭐 합당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나오고 있는 어떤 지표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일관되게 높게 나오긴 하지만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곳에 대한 여당의 지지세가 그렇게 확고하냐에 대해서는 꽤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고 열어두고 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잘 끌고 많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잘 치렀고 선거에서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연임 도전에 대한 명분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쪽에 좀 이 선수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책임론은 자연스럽게 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분란의 소지가 됐던 정청래 대표한테 쏠릴 수밖에 없죠. 여러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연임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게 지방선거가 결과가 예상보다 약간 저조했다고 쳐요. 근데 저조한 게 박빙으로 져요. 박빙으로 지는데 해보니까 만약에 합당을 했다면 이제 어떤 다시 회고적 가상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후보를 냈을 경우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후보를 내는 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그럼 정말 우당이 아니라 야당의 완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집권야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실제로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직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좁혀서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국 대표는 그와 별건으로 지금 이제 본인 정치적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접어놓지 않은 것은 선거연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조국 대표도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선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치를 건지도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13일까지 시한을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선거연대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단어 안에는 사실 조국 대표와 관련되는 거취도 함께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합당 제안이 나왔을 때 다수의 관측은 이거 최대의 수혜자는 조국 대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정책 선택을 했으면 선택지를 최대로 넓혀줬다. 이게 이제 대체적 관측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합당 이게 이제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확정이 되어 버린다라면 오히려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혁신당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당이 정말 지리멸렬하기 별다른 영향력도 못 보여주고 존재감 못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합당 이야기가 굳이 뭐 막 나올 이유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당은 사실은 3년도 너무 길었다가 이제 본인들한테 돌아가게 되면서 자연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음 선거 전까지 뭔가 자고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 해체된 혁신당에서 그냥 이삭 죽기만 하면 돼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합당은 혹은 선거연대라도 하자. 그래서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선거연대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를 안 낼게. 이게 가능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뭐 단일화 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방법론이 있거든요. 후보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각자 후보를 낸 다음에 단일화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시험지를 받은 것인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쟁취하고 무언가 결과를 내는 것이지 누가 떠먹여 주는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의 경쟁력은 더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자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 듭니다. 하나 더 점검 포인트가 있는 게 합당 그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합당을 하느냐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벤트적인 측면 말고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들의 바닥 정서가 이번에 좀 드러났다. 좀 확인됐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했던 목소리에 이런 시각들이 막 이번에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합당 시도라는 게 구친문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회복 차원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가 막 분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분출이 되는 바닥에는 지금 어떤 갈림 현상이 있는지가 좀 확인이 된 건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주류와 신주류 사이의 어떤 갈등 국면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이걸 계기로 폭발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조국 대권 만들기 프로젝트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와 뭐 저기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그 뒤에 뭐 김어준 씨와 뭐 등등이 연합을 해가지고 구친문계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의 주류를 다시 장악을 해가지고 뭐 다음 차기 대선 때 뭔가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이현주 최고 뭐 알박기 이런 표현도 뭐 차기 대권 알박기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해석하는 기류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프로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좀 느끼는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기는 한데. 조국 대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혁신당이라는 세력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정도 깜냥과 세력이 있나? 왜냐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지민비조라고 불렸던 그 유권자들의 기류가 뭐였냐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들이 합쳐져가지고 폭발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운맛 민주당에 대한 기류는 열린민주당 때도 그렇고 항상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열망 자체가 많이 해소된 상태고, 왜냐하면 당면적인 과제들을 해결했잖아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하니까 3년도 너무 길다며 윤석열 쫓아내고 다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혁신당이라는 혹은 그쪽 파일 갖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이유는 뭔가, 그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 정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들이 나오는데 오늘 혁신당이 그걸 아직까지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혁신당께서 뭐 안에 성비위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을 못한 상황이고, 이거 오히려 지금 조국 대표가 잠시 가려져 왔던 이제 과거에 유죄 판결 받았던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만 오히려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혁신당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지지자들끼리의 문제니까
왜 자신들이 존재하는지의 존재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혁신당이나 하는 얘기가 우린 정의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당입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럼 너네 뭐 할 건데라고 하니까 뒤늦게 뭐 사회 뭐 선진적인 뭐 어떤 그 뭐 사회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몇 가지 던지고 있지만 이게 예전에 진보 정당들이 던졌던 어떤 상상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당에서는 딴 거 고민하지 마시고 왜 자신들이 존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뭔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지지층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자연 선택적으로 이제 멸종하는 길로 가겠죠. 김은지 예. 기자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문과 친명 프레임이 지금 민주당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부딪혀서 앞으로 미래 권력을 다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정당은 맞습니다. 사실 특히 초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친명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당시에 이제 당원들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는 그 시스템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친문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력화될 만큼의 친문과 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민주당 안의 지지층과 원래 있던 지지층 사이에 정서 차이 혹은 세대 차이 같은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에는 꼭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혹은 민주당에서의 역사를 오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뭐 애틋함 혹은 안타까움들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상관없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그런데 그 합당에 반대하는 많은 인사들, 정치인들 혹은 지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과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좀 인식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기존에 합당을 제안하셨던 분들은 그 어떤 정서 차이 혹은 감각의 차이를 이만큼이라고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일정 부분 정치적인 뭐 스케줄에서는 좀 패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전준철 변호사 이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불거졌고 뭐 그 과정이야 뭐 여기서 다시 되짚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어제 이제 터져나온 목소리가 이 추천자인 이성윤 최고위원 최고위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합당 문제가 정리되는 걸 봐서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별개 이슈인데 사실은 한나의 맥락으로 엮여버렸잖아요. 정청 대표 리더십 관련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 대표가 반복해서 뭐 일요일에는 박순석 대변인이 대신 사과 입장을 전했고 어제는 본인이 직접 사과했습니다만 진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뭔가 이거 진정시킬 만한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성윤 최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오늘 의총과 이후에 있을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문제가 조금 잘 정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도 같이 약간 해프닝식으로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만약에 오늘 의총과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론이 잘 안 나고 좀 여전히 갈등의 불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성윤 최고 사퇴 정도가 아니라 정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로 더 번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점이. 김은지 기자 전망은 네, 어떠십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그러면 지도부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재편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성윤 의원이 빠지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재편되었던 친청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 표 차이로 바뀌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는 이제 합당 논의를 여기서 적당히 접는 모양새로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계속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가 또 정청래 대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사과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만 보더라도 사실 처음에 합당 논란이 있고 나서도 초창기에 바로 이제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네네. 어제도 바로 전준철 그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현 대변인이 사과했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모습이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과하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좀 수습하지 않을까 보이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조금 전에 합당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바닥 정서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이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이른바 그 당청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관계. 여기다가 요즘은 정청래 대 김민석. 또 요 얘기까지 좀 복합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어떤 갈등 요인으로 상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등 요인이 있죠. 갈등 요인이 있고 사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 오히려 언론이 그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은 실수이고 한 번은 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누적되어 와서 지금 폭발했던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특히 주말에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실장이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부를 질타하는 말이었는데 대통령도 이미 공식 자리에서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차기 어떤 정치 스케줄을 맞춰서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까지 들리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당과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까지는 잠잠해지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8월달 전당대회로 다시금 이게 올라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양쪽 모두였는데 그러니까 합당 논의가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간에 지금 보이스를 세게 내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결국은 8월 전당대회에 어떤 빚이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당정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뭐 법안 관련도 그렇고 지금 뭐 법사위와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정말 여러 건들이 연달아 계속해서 터지면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거 지금 대통령실과 코드가 맞는 거야? 지금 청와대하고 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데 물음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의구심들이 확신으로 확정된 듯한 모양새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청와대랑 소통이 잘 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한다면은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실에 뭐 비판하고 견제할 거 견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어쨌든 서포트를 잘 해줌으로써 원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원팀 분위기가 자꾸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책임은 정청래 대표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금 리더십으로 괜찮은가 그러면은 정 대표 말고 조금 더 청와대랑 소통이 잘 될 만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럼 김민석 총리가 지금 대안으로 명확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본인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되면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마 정리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하는 겁니다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가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올 수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당에 갖고 있는 비판이나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을 여당이 빨리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같이 지금 이 누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전에 뭐 집권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냐라는 비판 많이 있었어요. 그죠? 왜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오히려 민의를 어떤 수렴을 해서 지금의 그때 대통령실 그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게 무슨 여당이냐? 여의도 출장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 하나와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 원팀이 안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뭔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충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자기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말 그대로 민의를 수렴을 해가지고 국정 방향에 수렴되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자기 목소리냐 아니면 자기 정치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네. 성질의 문제 이거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쵸. 당정이 네.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 수사권 관련해가지고는 당정도 굉장히 지금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조율이 계속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 때문에도 일정 부분 시민들의 보시기에 어떤 길로 갈 거지라고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비판은 사실 여권 내부에서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을 비롯한 뭐 야권에서 비판하는 지점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권력 투쟁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온 권력 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이제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여당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명확한 자기 목소리와 그리고는 포지션을 잡아갈 때 나왔던 어떤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은 임기 8개월 차에 심지어는 대통령이 당보다 지지율이 2자릿수 이상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행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책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여당이냐라는 이 민의의 그렇죠. 입법 기구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당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팀을 하라는 게 예전에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막 당무에 다 개입해가지고 막 거기 좌지우지 해가지고 무조건 비판 소리 다 너희 조용히 해. 뭐 입틀막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약간의 긴장감을 갖는 게 좋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은 조금 더 민심들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이 정책 여론 좀 다른데요. 좀 얘기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잖아요. 이걸 잘하라는 것과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이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뭔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정치적인 욕망들이 좌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정치적 욕망이 정청래 대표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이현주 최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현주 최고 되게 세게 비판을 했는데 또 그걸 또 가지고 왜 뭐 당대표를 왜 비판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대표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 당대표 비판 이틀막 하면 그게 장동혁이고 그게 국민의 그쪽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따라가라는 얘기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서로 충분히 하되 비판의 이유는 뭐냐? 그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고 비판할 때 수위나 발언 표현 같은 것들도 서로가 같이 토론하는 자리라는 걸 명심해 두고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고급적인 어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모두가 좀 염두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르마를 타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네.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